지금부터 1회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 2부 예선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박수를 쳐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1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년 김대중 측의 스태프분들의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울 사무처장님 인사말 해주시죠. 음소거 키시고. 네, 안녕하세요. 청년 김대중 사무처장 박한울입니다. 오전에 먼저 연설대전을 했는데 다들 너무 수준 높은 실력을 보여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지켜봤고요. 저희 청년 김대중이 이번 행사를 이제 연설대전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대외적인 행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윤봉기 기자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 행사를 지금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첨삭 기간 중에 바쁘신데도 늘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고생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2부에서도 좋은 연설과 이제 많은 심사위원분들의 좋은 평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정지수 간사님도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인사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 김대중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정지수입니다.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여해주신 분들 덕분에 저도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셔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높이 내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심사위원분들 자기소개하고 심사 기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김현성 전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님, 지금은 다른 직함이지만 본인 소개와 심사 기준 말씀해 주십시오. 음소거 키시고. 예, 김현성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의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윤봉기 기자님 말씀처럼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디지털 보좌관을 했었고,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돼서 여러 제 히스토리도 있고, 윤봉기 기자와의 인연도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가 상당히 각별하고 뜻깊습니다. 윤봉기 기자가 연설대전 했을 때 사실 연설하면, 대한민국에서 연설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없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연설대전이 딱 맞춤 옷을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행사가 오늘 하루로 끝나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설대전 1회 우승자들끼리 또 한번 경합도 하고, 뭐 연대상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연설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뭐 심사표에 나와 있는 것을 뭐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겠지만, 오늘 뭐 자리인 만큼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오래 남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서상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라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좀 이렇게 현실 감각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이런 부분들에게 조금 더 저 가점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떨지 마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짧은 시간이지만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변호사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와 심사 기준 말씀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초대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뭐 이번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은 뭐 뜻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로 일하기 전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죠. 열린우리당에서 2007년부터 뭐 정책위라든지 뭐 당대표 비서실, 그리고 민주연구원에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뭐 연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라던가, 그리고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가, 그리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느끼는 감동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좀 객관적으로 최대한 평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BBC의 정부경 기자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와 심사 기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에서 지금 방송 기자 겸 라디오 진행자로 일하고 있는 정부경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영국 런던이 오전 5시인데 좋은 이야기 많이 들을 생각이 굉장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요. 좋은 연설이라는 게 뭐 명확한 전달력 이런 건 기본이겠지만 전 무엇보다도 물 흐르듯이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전에는 JTBC 기자님이 심사를 해주셨는데 오후에는 여러분이 아는 그 BBC 맞습니다. 영국에 있는 우리 정보영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부터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예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천민호 씨인데요. 자, 음소거 켜주시고요. 자, 천민호 참가자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치합시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정치를 실천하며 살고 있는 천민호 인사드립니다. 조성환 심사위원님, 잠시 음소거를 꺼주시고 저희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성환 심사위원님은 정치하려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우리 사회가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일반적인 이미지라든지 선입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치를 한다고 하면 큰 용기 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앞으로의 좀 험난한 여정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거리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험난한 이런 여정을 헤쳐나가실지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응원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 정치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줄서기를 하려 한다. 이상하게 뭐라고 하려고 한다. 나와는 다른 생각이 말들이다. 라는 부정적인 단어부터 일반인들은 떠올리게 됩니다. 표준 국어사전의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특정 사람들에게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천민호는 왜 정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는지 짐작하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해서 줄서기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정답은 쿠팡의 불합리와 부당함을 알리고 그 문제의 이야기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한다는 의미로 특정 사람들이 저에게 정치하는 사람이다, 정치하려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쿠팡에서 로켓 배송 근로자로 약 1년간 근무했습니다. 소속된 근무지의 문제와 오랜 기간 전국에서 제기된 불합리와 개선점을 공식화하여 외부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택대기 발령, 정직 처분,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마지막인 계약 미연장으로 쿠팡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은 끝났지만 배송 근로자들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역할을 지금도 끝내지 않고 쿠팡 노조의 편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당함을 말한 용기의 대가는 두 달의 자택 대기 발령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다니는 두 아이들과 아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빠가 왜 출근을 안 하는지 물어보는 자녀들에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 부당함을 알렸는데 집에서 쉬었다가 출근하라고 했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부당함이 있으면 언제든 이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자리 잡은 불합리가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아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외부에 알린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닐까요? 그냥 다른 일부 근로자들처럼 넘어가야 했던 것일까요? 저는 다시 그 상황이 온다고 해도 부당함과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할 것이고 잘못된 일들이 개선되기 위해 어떠한 행동과 지금의 그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정치하려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정치합니다
정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추정되는 기사를 써서 그 기사에는 특정 세력으로 몰아 천민호 위장 취업한 거다, 정치인이다, 민주당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사에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본질을 흐리는 다른 논리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닌 세상적 의미 자체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의 정신은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난 2009년 6.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 행사에서 생애 마지막 연설이 되신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독재 정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나쁜 정당에 투표 안 하고 나쁜 신문 보지 않고 집회에 나가 힘을 보태고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됩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이 되고 욕이라도 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꿋꿋하게 나아가는 것이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게 불합리를 이야기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잘못되었다, 이건 올바르게 바꾸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누가 함께 나서려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행동합시다. 우리 모두 정치합시다. 함께 용기를 내고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줍시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정치가 올바르다는 걸 보여줍시다. 우리 모두 정치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성환 변호사님이 갑자기 좀 길게 답변해서 깜짝 놀라셨죠. 그 부분은 네. 조금 감안해가지고 약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운트 할 때.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인간미는 있어야 되겠죠. 네. 네, 박현숙 참가자님 음소거 켜주시고요. 비디오도 켜주시고, 자, 박현숙 참가자님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박현숙 참가자님 음소거 켜주세요. 음소거. 박현숙 참가자님, 네, 켰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현숙 참가자님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시간 카운트 할게요. 박현숙 참가자님 시작하세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암행어사 출두요. 어린 시절부터 독도 우용 수비대 국가보훈처 중소벤처기업부 활동 등 사회복지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관련 업무, 또 작년 뜨거웠던 여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기획자 총선기획특별위원 활동 등을 해오며 지역 청년과 사회적 약자분들의 다양한 문제에 큰 책임감을 갖고 건강, 주거, 복지, 재정, 또 그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의 정책, 투고, 조사, 감찰해온 21세기 대한민국의 암행어사, 농업위원 및 지역 특산물 신메뉴의 팔로를 돕는 앱 스윗박스의 청년 대표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오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안에 다루고 싶은 논제는 전국 지역민을 포함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유례할 수 없는 질환 및 수많은 경제 인적 타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LH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를 되돌아보면 제가 이 스윗박스 앱 서비스의 개발과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윗박스는 최근 국내외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소득,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한 새로움과 경험의 소비를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먹거리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며 소통, 구매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사업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민 분들의 로컬 푸드를 포함한 전국 특산물, 우리 동네, 더 나아가 국가별, 지역별, 기업별 등 정말 우리 가족 먹거리에서부터 가까운 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기업 고객 및 일반 고객 유치를 위한 디자인, 업로드 기능을 적용해 나갈 것이며 IT 기술의 융합에 따른 지속적인 개발과 업데이트 과정을 통한 상품화 및 여가, 푸드 산업 전반으로의 사업 홍보 및 확장 기능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지역민을 포함한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등 각 지역사회와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밀레니엄 세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일상생활의 편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아가며 전국 지역민 분들의 피땀 어린 특산물의 즉각적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해 나아갈 수 있기를 확신합니다. 또 다시 그 예전의 민심과 웃음, 활기를 되찾아 전쟁의 폐허에서 새로운 통일을 대비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세계에 유례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딛고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던 그날의 영광을 추억하며 온 국민이 더욱더 부국 강병에 나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 서생 김대중의 정신을 계승하여 저 박현숙이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무장하여 전 국민의 여러분의 목소리, 친구이자 동생, 수호천사가 되어 총알 번개처럼 여러분께 달려 뛰어나가는 전 국민의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지금까지 외구와 강대국의 허수아비가 아닌 저 박현숙이 젊은 청년 여성 정치인의 시각으로 빠른 대내적 정세를 간파하여 전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섬세히 지켜내는 여러분의 소리 없는 진정한 칼 같은 리더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국민의 정부, 그 나라로의 도약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농업인 위원 수입 박스의 박현숙 대표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여러분의 수많은 협력과 응원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참가자 정다은 참가자님 음소거 켜주시고요. 자, 음소거 켜주시고 정다은 참가자님 음소를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 정다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씩의 시그니처 무기가 있습니다. 장비의 장팔 3호, 그리고 박정희의 탱크, 삼성의 거대한 자본이 그렇습니다. 제 유일한 무기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경주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후회는 없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 명언을 우리의 명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약간의 오지랖과 또 약간의 용감함이 있었지만 그 약간을 넘어서지 못하던 2016년 경주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어리둥절 지나가고 두 번째 지진 혼자였습니다. 서둘러 두 아이가 있는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첫째 아이는 마당에 나와 있고 둘째 아이는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네,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차가 있었고 지진이 났을 때 유치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치원과 거리가 있거나 차가 없는 부모들은 휴대폰이 먹통인 그 상황에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에게로 오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청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제도 안전한 세상이 우선이다. 큰 소리치며 정당 활동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진은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구름을 봐도 당시에는 지진운이라면서 걱정스럽게 바라봤던 구름을 지금은 저 스스로 예쁘다면서 사진에 담고 있으니까요. 다시 또 지진이 올까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집 밖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를 보며 경주에 있는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을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으나 5년 전 그 혼란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시 사용되어야 할 한수원의 지원금이 도로 확장이나 다리를 건설하는 데 쓰여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경주 시민들의 가정에는 방제용품조차 구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에 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지진을 겪지 않은 것처럼 단 하나의 핵발전소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우리 다시 경주시청에 요구합시다. 제대로 된 방제교육 실시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있는 안전교육장이 경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경주와 인근 주민들이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수원의 지원금은 그렇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국회.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너무나 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들의 제보와 안전 확보를 위해 법안을 만들어달라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핵발전소가 양질의 전기를 생산하고 기술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듣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큰 지진을 겪었고 핵발전소가 6개나 있는 경주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여러분의 고민에 중요한 파일을 차지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후회는 없다. 우리 후회 없이 살아야겠습니다. 김현성님, 저희 첫째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자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와 함께 안전이 우선인 세상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야외에서 연결하시다 보니까 이 연결이 조금 혼란한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은 나중에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입니다. 전현수 참가자 음소거 켜주시고요. 자, 전현수 참가자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미쳤어, 어떡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달라 보이나요? 전 오늘 누군가의 시행착오와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IQ가 70 정도라고 말씀하시며 평생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장애를 알고 오열하셨습니다. 저는 장애로 인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날의 일은 아직까지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저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남들처럼 친구들을 사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6년간 학교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폭력을 피해 전학을 가기도 했지만 학교 폭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저는 세상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쓴 글을 보면 세상에 대한 증오만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제 안에 갇혀 살아가던 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대안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안학교에서는 문제지 대신 사람 사이에 시험을 풀어내는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배움을 충실히 습득했고 저처럼 상처받은 친구들과 서로 보듬으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웅크리고 있던 몸을 펴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지금보다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에 숱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론 친구 간의 오해도 생겼지만 저는 시행착오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오히려 그러한 시행착오에 더 많은 배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계속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전의 원동력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배움 덕에 성장해왔던 저의 삶,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삶 덕분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독재에 맞서 싸우던 끝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인해 고관절에 영구적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는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도쿄에 체류하던 와중 유신 소식을 듣고 망명을 결정했고, 도쿄에서도 민주주의를 외치던 끝에 암살 시도까지 당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록 멀리 돌아갈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삶에서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세상으로의 도전을 반복한 저와의 공통점을 발견했고, 그 점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결심한 후 목표를 이뤘습니다. 저에게는 노력에 더해 부모님의 지원과 같은 행운 역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제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도 꿈이 있었지만 단지 부모님의 지원이 미진하고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좌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쟤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일까? 저는 장애 등급만이라도 더 원활하게 발급받고 학부모들의 장애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이 장애 등급만이라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부모가 자식을 국가공인 장애인 취급을 받게 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장애 등급에서 나오는 사회적 혜택을 거절하지만 않았더라면 꿈을 이루는데 조금의 도움은 되었을 것이니까요. 김대중 대통령 역시 장애인이셨지만 그 무엇도 그를 꺾지 못했듯 저는 제 친구들 역시 그러길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장애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애 등급이 없어 장애인으로 추산되지 못하는 이들과 모든 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하셨나요?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장애가 아닌 꿈을 바라보는 망원경을 하나씩 가지도록 해봅시다. 우리에게 동정이 아닌 공감을 보내주세요. 우리의 꿈은 여러분의 공감에 의해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에도 저는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분명 또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듯 그 시행착오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고 저는 더욱 성장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대외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함으로써 용기를 주고 우리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제 연설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내 이야기가 하나의 행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동정이 아닌 공감을 해보자. 우리들이 꿈을 이뤄갈 변화는 동정 대신 공감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도전 하나와 사회에 의한 공감 하나가 만들어낸 망원경으로 사람이라는 예쁜 별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심사평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현성 심사위원님부터 음소거 켜주시고요.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심사평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할 때 제가 먼저 해갖고 나중에 주실 줄 알았더니 다음 마지막 심사평은 좀 바꿔서 하는 걸로.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무튼 가만히 그냥 그동안 아무튼 윤범기 기자님 또 첨삭 지도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 심사는 몇 번, 한 3번째인가요 지금? 근데 아무튼 이 과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더운 날 얼마나 고생했었을지 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 천민호님은 제가 기사를 통해서 좀 접하기도 했고 저랑 패친이시기도 하시고 가끔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게 외형적인 모습은 김대중 대통령 약간 닮으셨어요. 제가 보면. 그런 말씀 가끔 들으시죠?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아주 막
그 아주 특별한 주제는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자라는 거에 대한 특별한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본인의 삶, 뭐 쿠팡과의 어떤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것과 대치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호소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큰 용기 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꼭 그 어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공감대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예. 우리 박현숙님, 아이고 이게 다 이렇게 진정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그 본인이 하고 여기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돼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남일 같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깊이 들었고 주제 의식이 조금 더 좁고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어떤 플랫폼적인 접근, 유통과 판매에 있어서 플랫폼적인 접근이 기존의 어떤 플랫폼들과 어떤 차별적 우위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수입 박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존 거대한 뭐 우리 쿠팡이나 이런 UMF나 네이버 같은 거대한 플랫폼들과의 어떤 문제의식에서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 지점이 조금 더 부각됐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다은님, 예, 두 아이라는 얘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거 뭐 필터 쓰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뭐 아무튼 네, 그런데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변화를 근데 왜 민주당이었어요? 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당과 반대라는 의미에서 민주당이 했는지 아니면 뭐 민주당이 훨씬 더 이런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잠깐 답해 보실래요? 연설문에 두 수를 적었는데 오늘 말하지 못했습니다. 네. 당시에 경주의 민주당은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입당한 것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안전에 대한 메시지에 너무나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멘트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전은수님도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본인의 어떤 핸디캡을 극복한 이야기가 너무 뭐 공감할 수 있었고요. 다만 조금 더 구체성을 띄었더라면 선언적인, 그러니까 이건 이게 일종의 천민호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출마자라고 그래야 되나? 천민호 씨나 전현수 씨나 같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선언적인 얘기들이나 이런 담론들이 본인의 어떤 삶과 조금 더 버물러지면 훨씬 더 감동적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구체성을 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들으면서 우리 연설이라는 게 이 메시지는 3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메시지는 단순해야 되고 신념은 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하는 형식은 단아해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연설에 저는 3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대체로 상당히 잘 지켜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조성환 변호사님 음소거 키시고. 이게 발표자마다 다 심사평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총평을? 아니,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뭉뚱그려 해도 되고. 예, 저는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발표자분들 이야기 잘 들었고요. 본인의 뭐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른 분들에게 그 호소력 있는 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그 부분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좀 더 부각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뭐 그런 스토리를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런 그 노력들이 굉장히 그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후반기에도 다음 남은 참가자분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부경 기자님 음소거 키시고 심사평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천민호님 저 첫 타자의 디스어드밴티지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딜리버리 속도도 좋았고 목소리 명확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줌 배경화면을 따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색감이나 이런 거 다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조금 아주 살짝 아쉬웠던 게 그 제가 화면에서 봤을 때는 얼굴이 너무 아래쪽에 치우쳐 계셨어요. 그래서 구도를 조금만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설정을 하셨더라면은 조금 보기에도 귀만큼 눈도 편안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다 좋았어요. 그리고 박현숙님 조금 긴장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뭐랄까요, 조금 설레고 그리고 긴장이 같이 느껴져서 오히려 저로 하여금 좀 더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좋았고요. 그리고 이 실박스가 어떤 건지 딱 궁금해지는 대목에서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연설이 끝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조금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다은님, 그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경주의 사건을 바탕으로 얘기를 진행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고,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속도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뭐 포즈의 이야기라고 하던데 약간의 정적을 넣어주시면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형수님 일단 본인의 굉장히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면서 딱 처음부터 귀를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말씀하신 속도도 너무 좋았고 구도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또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장윤성님 음소거 켜주시고요. 자, 네, 지금 잘 들리나요? 장윤성님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다니는 장윤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스푸라는 회사에서 만든 비공차라는 중국의 아이스티 음료를 자주 마십니다. 이 음료에 살짝 나는 단맛과 레몬 향, 얼마나 맛있게요? 네, 때로는 이 음료를 제가 친구들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보통 제가 음식을 추천하면 그래, 알겠어. 한번 먹어볼게 라는 반응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중국 음료수인 빈공차를 추천할 때는 중국 음식을 왜 추천하냐? 라는 반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음식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론조사를 보니 이 이야기는 제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사인의 여론조사에서는 반중 감정으로 인해 중국 음식에도 반감을 느끼는 사람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라탕도 중국 음식이니까 싫어 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중 감정이 높을 때 우리는 중국을 편견 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왜 편견 없이 바라봐야 되는데? 라고 반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중국을 본다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편견 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편견을 가지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반감을 느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김치와 한복에 대한 논쟁과 같은 중국과의 역사 문화 갈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샤오포농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애국주의자들의 혐오 표현입니다. 이런 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국을 편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치는 당연히 우리 중국 먹거리입니다. 얘기하나 빨리 와봐. 중국인들도 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중 중국어 교재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는 것이 논란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중국에서도 김치라고 부르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른 이유는 중국어의 외래어 습득 방식 때문입니다. 김치의 경우에는 의역을 통해서 파오차이가 되었고 이 파오차이가 중국에서 계속 고정된 의미로 쓰이고 있던 것입니다. 중국이 김치를 자국 음식이라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사실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극단적 애국주의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또래 중국 친구들은 다 굉장히 큰 애국주의적 성향, 국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부강해지는 중국을 보고 그런 걸 배웠으니 자국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들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들의 혐오 표현 때문입니다. 작년에 BTS가 한국 전쟁 영웅들을 위로하는 등으로 중국과의 문화적 갈등이 벌어지자 중국 웨이버에서는 샤오토구어,
도둑나라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댓글이 대한민국의 여론 전체를 대표하지 않듯 인터넷의 일부 여론과 트렌드가 중국의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연예인들이 아직도 인기를 끌고 있고 북경 왕징의 지코바 치킨은 아직도 줄 서서 먹습니다. 한국의 시 무슨 욕도 중국에서 똑같이 유행해서 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 중국 친구들도 애국심은 크지만 한국 연예인과 두끼 떡볶이는 무엇보다 좋아합니다. 좀도둑 나라라고 한국을 멸시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제중동포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의 편견은 가장 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중국 동포가 사기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한민족과 연대감이 없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동화된 경우가 많다고 해도 실제로 제중동포분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공식 기관에서 나온 동영상과 다르게 한민족의 전통과 민속 문화를 유지합니다. 음력설에는 중국의 CCTV 추남보다 대한민국 KBS의 설 특선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본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양꼬치 가게 조선족 사장님은 동포 4등배는 빼먹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민족에게 사기치지 말라고 정직하게 영업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동포분들은 한국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에 대한 편견을 거둡시다. 제가 중국인도 아닌데 중국을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그대로 바라보다 보니 공부할 때도 좋았고 중국에 대해서 애정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었을 때 한중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중 관계를 이전의 선미 우호 관계에서 21세기의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셨습니다. 중국의 장점인 전 주석은 김대중 대통령을 형님이라는 뜻의 따거라고 불렸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8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내년에 20년 전처럼 한중 관계가 좋아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석환 님이 아마 연결 문제로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허율 씨 먼저 하겠습니다. 자, 허율 씨 음소거 켜주시고, 자, 허율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년 김대중을 꿈꾸고 있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용산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허율이라고 합니다. 2016년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는 우연히 뉴스를 통해 헌정사상 최초 민간인 국정농단 사태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는 어렸던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비선실세라는 이름으로 일반인의 손에 놀아나고 5천만 국민을 그렇게 뻔뻔하게 속일 수 있었는지 실망과 배신감 또한 컸습니다. 당시 저희 반 반장에게 과자 한 봉지를 사주고 친하게 잘 지내면 떠든 사람 명단에서 지워주는 초등학교 비선실세보다 못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양극적인 면을 띠고 있는 비선실세로 인해 생긴 애국심과 당시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춘기가 좀 일찍 온 거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학교 현장학습 때나 갔었던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광장은 매우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는 어느새 촛불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촛불의 열기로 인해 점점 뜨거움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뜨거웠던 광장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부르짖음을 들으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무엇인지 차츰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 광장에서 오직 국민의 힘만으로 부패한 지도자를 끌어내 심판하고 끝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는 그 결말은 아직도 제 심장을 뛰게 하고 제 가슴을 뜨거워지게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촛불 집회 때 들었던 이 포스터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대한 촛불 정신에 반해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열망은 제게 정치인이라는 꿈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촛불 정신과 함께 해주셨던 문재인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님 그리고 여러 민주당 정치인분들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지지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희망은 2017년 5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표어를 내걸었던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되며 저희 희망은 이루어져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온 국민의 환호 속에 출범하게 되었고 출범 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첫 직무수행 평가도 긍정론이 94%를 초과하며
94%를 초과하며 청년층과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문재인 정부에 향한 기대는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에 남북 정상이 평화의 집에서 두 손을 맞잡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평화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도 하였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감히 지금부터 좀 무거운 얘기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게만 갈 것 같던 문재인 정부도 취임 후 3년 5개월 만에 이론적으로 오는 게 당연하지만 문정부도 피해갈 수 없었던 레임덕 효과를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일반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집값 상승, 그리고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청년 실업 문제와 정상회담 이후 평화로울 것만 같았던 남북관계도 유엔 제재에 대응한 북한군의 일방적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태워버린 극악무도한 사건까지,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젠더 갈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까지 오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여당을 뛰어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어른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요즘 저희 반이나 청소년들끼리는 게임 얘기, 이성 얘기와 더불어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너 문과니? 너 대기문이니? 이런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친구와 정치 얘기를 할 때 친구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평론을 내놓으면 저는 거기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 이번에는 민주당이 잘한 거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말을 할 때 제가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저는 그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슬펐습니다. 왜 슬펐을까요? 제가 그 친구보다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슬펐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지금 이 상황까지 와버렸는지, 그 결과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곤 할 때 받아들이고 쇄신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와 부인하는 것이 앞섰습니다. 야당의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민주당은 정치적으로만 대응하였고 타산지석의 마음이 부족했었습니다. 이제는 여소야대의 시대가 아닙니다. 180석 거대 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은 끝없는 노력과 쇄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일수록 더욱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여 주시고 저의 오늘 연설이 단순한 청소년의 연설이 아니라 저의 작은 외침을 통하여 이 시대의 어른들이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 주시고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촛불 정신을 늘 기억하며 더욱 발전하시길 기대하며 저의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서관님 들어오셔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서관님 음소거 켜주시고요. 자, 정서관 참가자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의 여기를 칼럼으로 쓰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석완입니다. 그동안 칼럼을 쓰면서 여성, 청년, 노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청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소주자인 적이 있으셨습니까? 대학 졸업을 앞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다른 사회의 구조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국가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2년간 워킹 홀리데이 생활을 하면서 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생활을 하면서 고립이 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소수자는 고립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주거와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부 청년들은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에서 잦은 주거 이동을 하면서 주거 불안은 일자리와 사회관계 형성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최근 부동산 프로그램을 보면서 주거 양극화와 주거를 통한 생활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거로 인한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제 사회주택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들이 말한 것도 주거 불안과 고립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는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청년들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고민해 봅니다. 청년 고독사를 다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청년의 죽음과 그들의 고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에 들어온 것은 청년들의 주거 환경과 그들이 관계 단절을 하고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30대 이하 청년들의 자살률이 4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청년들의 죽음에 얼마나 많은 고립과 단절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방관은 최대의 수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청년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보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립의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공간의 연계입니다. 지금의 청년을 위해 조성된 주택들은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 외곽에 위치하게 되면 교통도 불편하고 환경 고립을 하게 만들어 청년들로 하여금 고립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성되는 주택들은 도심과 연계할 수 있게 하여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 환경과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치유의 생활화입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말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 지역이나 청년 주거 주택 안에 청년들이 고민을 말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치유가 일상화되고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시한 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글로써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사회 활동과 정당 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를 통해서 청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더 빨리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봐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비 참가자 음소거 켜주시고요. 자, 고은비 참가자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은비입니다. 이렇게 주말에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제 연설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정치인의 모습이 있으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손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손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손을 들어주신 분들은 어쩌면 정치인의 이상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20대들이 원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MZ세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탄생한 Z세대를 합쳐서 통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20대들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죠.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이 20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곤 합니다. 20대들이 주로 향유하는 온라인 게임을 함께하거나 댄스 챌린지 등을 SNS에 업로드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희가 원하는 정치인은 이런 친구를 흉내내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정치인은 일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국정농단 이후, 촛불 집회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고등학생일 때 수업 시작 전에 매일매일 신문을 읽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들은 자라서 20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20대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친구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또한 공정한 정치인을 원합니다. 현재 20대들은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LH 직원들이 땅을 투기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노량진에서 독서실에서 9시간, 10시간 공부한다고 취업이 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삶에서 공정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청년 전태일의 죽음 이후 연설에서 전태일의 분신 자살은 오늘의 절망에 찬 사회 현실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물론 공정? 어떻게 모든 사람이 공정하다고 여길 수 있느냐? 청년을 위한 정책이 공정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공정하다고 여기거나 모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을 하는 것조차 의미 없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치인 여러분, 20대가 바라는 정치인은 뭔가 다른 새로운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 또한 더 안전한 세상, 더 공정한 세상, 그리고 다음 세대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원합니다. 이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권자로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더욱 공정한 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가올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행동하는 유권자와 일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저희 대한민국이 더욱더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종원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도 키시고 자 준비해 주세요. 네, 오종원 참가자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5일 무슨 날이죠? 6.25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6.25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국민연금에 입사해서 124번째 월급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 1952년생 이종옥 여사가 120개월 수급 요건 충족해서 첫 국민연금 24만 원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입사하기 한 달 전인 만 60세 시점까지 보험료를 한 번을 내지 않아 무연금자가 됐습니다. 입사 이후에 저는 어머니 보험료를 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와 싸워서 몇 달 보험료 안 냈더니 수급 시기가 좀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기초연금 받으십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인데요. 30만 원 이렇게 더해서 60만 원 되면 좋겠지만 부부 감액이 20% 있어서 한 달에 40만 원 받고 계십니다. 48만 원 받고 계십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24만 원 받으시니 합하면 72만 원이 되는데요. 제가 매달 70만 원 부모님께 드리기 쉽지 않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월급에서 19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가 되고요. 회사에서 똑같이 더해서 38만 원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 60세까지 한 달 꼬박꼬박 쉬지 않고 보험료가 납부가 되면 만 65세부터 114만 원의 연금이 예상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소득과 물가에 따라 실질같이 보전되니까 그때 되면은 명목 금액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 출산율이 0.84라는데 그 연금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독일은 보험료와 세금을 대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2060년 GDP 대비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이 한 13%로 전망되기에 2020년 유럽 평균과 비슷해서 뭐 큰 문제 없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요. 급격히 높아지는 노인 부양비로 후세대 부담이 뭐 클 거다 이런 문제의식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또 윤범기 기자님 훈남이신데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아내와 자녀가 없습니다. 그 출산율이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뭐 출산율, 경제성장률, 노동시장 참여율 이런 걸로 규정되는데 모두 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제도 개혁 필요하다 말을 하지만 실현 가능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정치권과 국회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회 정쟁 없이 매년 올라가지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건정심이라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를 통해 보험료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격상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재계산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도발전위에서 제도 개혁을 논의하는데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5년마다 공부하다 헤어지고 또 새로운 분들 모여서 공부하다 헤어지고 흐지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사회적 합의기구로 격상하면은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상시적 제도 개혁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아끼는 한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은 지금 대리운전 하는데요.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내느냐 하니 내지 않는다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힘들 때 대출받고 사는데 보험료 언감생심이라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데 이 친구 국민연금 보험료 낼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코로나 대책으로 납부예외가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발표되었는데 납부예외를 하게 되면은 가입 기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무연금자 저연금자 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률이 이미 통과되었는데요. 2년이 되도록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현재 빈곤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해라고 하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삶은 더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과 연결된 소수의 고소득자와 내수 시장과 연결된 다수의 저소득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다 불안을 느끼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불을 켜고 부동산, 주식, 코인 막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으로 내버려 두면 노후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OECD 1위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했으면 합니다. 두 가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사회적 합의기구로 격상해서 격상한다면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사회적 상시적 제도 개혁 논의, 국회 부담을 덜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법도 있으니 기재부 예산 배정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전 국민 국민연금으로 확대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따뜻한 마음 이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저는 공적연금 강화로 모두가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2차 심사평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경 기자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심사평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허율님부터 죄송해요. 장운성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주제를 중 하나인 반중 감정 이걸 고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주제 선정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고 말씀하시는 그런 톤이나 속도 이런 것도 다 좋았고요. 다만 중국을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그런가? 약간 이런 의문이 좀 남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중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의 여론이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좀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리고 허율님은 저 사실 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달력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포즈나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것도 중간중간 굉장히 좋았고, 근데 다만 조금 도입부가 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여당을 지지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줄이고 하고자 하는 얘기를 조금 앞으로 끌어오셨으면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정석환님 목소리, 속도, 전달력 이런 거 정말 좋았고, 뭐 제도약 이런 뭐랄까요. 근데 사실 주제가 그렇게 뭐랄까요. 제가 딱 느꼈을 때 막 너무 새롭고 너무 핫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주제에 뭐랄까 조금의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약간의 주제 평범함을 차분한 목소리로 다 이렇게 커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듣기 굉장히 편안했고요. 그리고 고은비님 20대가 바라는 정치인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배경이나 이런 거 오늘 색감 너무 훌륭하게 선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뭐 줌으로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뭐 인터뷰를 하실 때나 뭐 연설에 참가를 하실 때나 뭐 그런 거 잘 많이 고려를 해주신 것 같아서 보기 굉장히 좋았고, 마지막으로 오종원님 방송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깔끔하셔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뭐 일터에서 직접 보고 느끼시고, 그리고 가족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신 게 좋았습니다. 네, 다만 초반에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는 수학이 되게 약한데 계산을 계속 하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걸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 다 좋았어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심사위원님. 조성환 심사위원님 음소거 켜주시고요. 네. 심사평 얘기. 연설 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씩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장윤석 발표자님, 그 주제 선정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반중 감정이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원래는 작년만 해도 이제 그 반일, 그리고 이제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반일 감정보다 반중 감정이 좀 치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뭐 시사인이나 다른 여론조사에도 보면, 뭐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이제 가장 좀 싫어하는 나라로 그 중국을 많이 꼽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국가적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장윤석 발표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보 잘 전달해 주신 것 같고, 다만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하는 이런 느낌,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한양대 쪽에서 이렇게 홍콩에 대한 그 시위에 있어서 막 동전도 던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그 중국 친구들이 들려주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좀 섞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발표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허율 참가자님, 고등학생이신데 저보다 말도 잘하시는 것 같고 그간에 좀 열정적으로 굉장히 사회 참여를 하고 있으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응원드리고 앞으로도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나 그간에 이루어졌던 상황들에 대한 소회, 그리고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 정당과 좀 일체감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안타까운 점들, 뭐 응원하는 점 이런 부분 잘 들었고, 그런 부분이 뭐 당에 좀 더 전달될 수 있도록 뭐 당의 이런 위원회나 이런 참여를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발표 조리 있게 말씀 잘하신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환 참가자님 그리고 고은비 참가자님 두 분 이제 청년에 대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정석환 참가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문제, 뭐 주거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이제 저도 청년이긴 한데 이런 청년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잘 모르던 부분이라서 새로 좀 알게 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뭐 청년분들이 이제 도심 청년주택에 대한 이동이랑 자살들 고립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아주 잘 들었고, 그리고 대안지시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 국회 정론관 배경인 것 같은데 아주 배경도 잘 멋있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은비 참가자님, MZ세대에 대한 공정 문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 전반적인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은데, 그 청년층의 박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이라던가 이제
뭐 최근 몇 년간의 그 아파트 값이 뭐 소위 말하는 뭐 떡상을 해서 이제 청년층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박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청년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하셔도 잘할 것 같아서 앞으로 예. 예, 아주 뭐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아서 예, 뭐 발표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아주 다 자연스럽게 잘하신 것 같아서 예, 좋은 점수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정원 참가자님, 예, 국민연금 홍보대사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들었던 국민연금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좀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좀 잘 와닿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고 네, 저희도 이제 예전에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면은 좀 먼 얘기, 앞으로 뭐 우리에게 닥칠까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40대에 접어들고 하니까, 이런 연금 소득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저희 또래들도 그렇고, 저희보다 좀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퇴직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국민연금에 대한 뭐 이제 고갈에 대한 우려라던가 아니 이런 것들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분에 대한 예, 그 말씀 전반적으로는 들었지만 이런 그 기금에 대한 뭐 해소 우려 뭐 이런 부분들 좀 섞어 주셔가지고 걱정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저는 뭐 아주 그 말씀하시는 뭐 억양이나 아니면은 재밌게 위트 있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성 심사위원님. 김현성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심사평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무튼 다들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으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장윤성님 뭐 다 심사위원님들 다 얘기해 주셨지만 노래방에 가면 선곡이 반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설에서 이 어젠다 설정, 주제 설정이 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번 전체를 봤을 때 제일 좋은 문제의식, 좋은 주제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실제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상당히 혼냈을 어떤 주제죠. 아무튼 되게 좋은 주제였고 그 이제 주제의식을 잘 담았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아무튼 좋았고 중간에 사실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국과 중국어를 좀 해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 얘기하는데 이제 좀 들으라고 제가 좀 겐세이처럼 음성을 끄고 했어야 되는데 음을 켜놓고 하니까 약간 좀 주춤했죠. 제가 말 들어가갖고. 아, 살짝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딸이 너무 중국어를 좀 좋아하고 중국어를 좀 또 배우고 있고 그래갖고 제가 꼭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두 번째로 하신 허울님은 진짜 고등학교 1학년인 게 진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어떤 그 워딩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무적 메시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의 말이 좀 따로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허울님은. 그러니까 정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뭐 저도 정치를 했다면 했고 뭐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대안에 대한 고민을 더 하고 좀 주제를 조금 좁히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얘기, 이렇게 뭔가 선언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얘기를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을 찾는 그 연습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충분하게 정치적인 담론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워딩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뭐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신원석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생긴 것도 굉장히 신뢰감 있게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누가 어떤 얘기, 허울 씨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스피커에서 조금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너무 훌륭하실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잘 되시면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정석아님하고 고은비님은 청년 얘기 해주셨잖아요. 뭐 우리 그 정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주제가 아주 그 주제 자체가 아주 뭔가 뭐랍니다. 아주 신선하거나 주제 자체가 좀 이렇게 너무 요즘에 많이 얘기되다 보니 좀 신선한 면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문제의식을 풀어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신문의 논설이나 신문 기사의 흐름을 가지고 내 얘기처럼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 얘기를 담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게 물음이 되게 문제의식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공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어찌됐든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샌델 교수의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거잖아요. 그 책에서 나와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능력주의가 과연 공정한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 좀 함뎁스 들어간 질문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좀 조금 더 물음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문에서 나오는 물음이나 신문의 사설에서 나오는 물음이 아니라 좀 개인의 가지고 있는 조금 더 다른 관점, 인사이트가 좀 보였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두 분 다. 그렇지만 아무튼 두 분이 서 있는 곳에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종원님은 윤범기 기자님 친구분이시죠? 아닌가? 친구는 아닙니다. 되게 윤범기 기자님이 특별하게 지금 캐스팅을 하신 게 아닌가 느낌이 들 정도로 왜 국민연금공단에 다니신 분이 이런 대회에 참여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계속 공부도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국민연금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좀 전달할 창구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전달할 창구가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참여했습니다. 내 책을 읽었다는 얘기도 해야지. 그렇죠. 이 연설 영만의 연설문을 써라. 그걸 읽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공적 기관에 가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공기관이라면 공기관에 지금 상임이사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참 좀 답답한 게 좀 있어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저는 이 공적 기관에서 월급 받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꼰대 같은 느낌이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뭐 문제의식이 훌륭한 공공기관의 직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뿌듯했고 아무튼 저는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운용과 관련돼서 좀 더 혁신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과감하고 모험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공적연금이 가져야 될 조금 더 안정성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 한국 사회의 산업 구조에서 좀 더 리딩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유니콘들이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을 이끄는 이 스타트업에 공적연금이 어떤 역할을 했냐.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냥 땅 짚고 헤엄치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오정원 씨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좀 더 과감한 연금 운용을 통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지금의 어떤 청년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의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다 좋았는데 9분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정성 들였고 내용적으로 훌륭했는데 딱 한 가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에서 반드시 들어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유머예요. 유머. 대통령은 엄청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런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매번 연설마다 시작할 때든 중간에든 마지막에든 항상 웃기려는 그러니까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항상 웃기려고 했어요. 항상 성공은 안 했지만 권력 때문에 웃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어찌됐든 정치 연설에 있어서
뭔가 다른 전형을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달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처음 보지만 어찌됐든 그 상대와의 라포를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친숙한 라포를 형성해야 내 말의 수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설이라는 게 설명문이 아니잖아요. 논설문이고 설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설득을 한다는 것은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과 뭔가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신뢰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유머 코드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9명 모두가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실 수도 없었을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좀 긴장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어떤 남을 좀 즐겁게 해주는 유머를 항상 구사하는 연설을 하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참가자 소감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천민호 씨 어디 가셨나요? 네, 아직 계시네요. 음소거 키시고, 자, 이 소감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본선 때 한 번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회를 참가한 소감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뭐 의도치 않게 그 핸드폰으로 이제 다른 곳에서 하게 됐는데 그래도 좀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현숙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하시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오늘 또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 모두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공을 쏘아올리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다은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남들보다 잘 못해서 배경이라도 달리 해보자고 숲으로 갔는데 인터넷이 접속이 원활하지 못해 더 슬펐던 연설이었고, 네, 끝나고 나서 맥주 한 캔을 다 마셨습니다. 아직도 떨립니다. 이게 맥주입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수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평상시에도 작은 것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그러고 사소한 것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성격이 강한데 진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많은 거를 배웠던 시간은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 김현성 심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유머에 관한 얘기를 듣고 있어요. 머리를 한 대 뚝배기를 얻어맞은 기분인데 왜 그 생각을 내가 못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그래도 되게 유머러스한 성격이고 한데 얼핏 생각이 나다가도 왜 그거를 내가 안 썼지 싶어서 혹시라도 본선에 올라가게 된다면 3초만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 정도는 더 유머러스한 부분을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연설 대전이 끝나도 간간히 서로 연락 주고받으면서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석 씨 네,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저도 뭐 연설을 처음 해봐요. 저도 그래서 뭐 많이 긴장했고 떨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중간 이혜정 선생님 성대모사나 아니면 뭐 조선족 말투나 이런 부분에서 웃기지 못했던 거에 굉장히 또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맥주 한 캔 해야겠네요. 네, 여러분들과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허율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이 연설대전 한다는 걸 보고 참가를 하게 또 이제 방학도 해가지고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어른이 됐을 때 정말 이게 가치 있었던 대회였다고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정서관 씨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연설을 준비하면서 다른 참가분들이 말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은비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함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참가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좀 이렇게 첨삭이나 오늘 예선을 통해서 뭔가 말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 좋은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첨삭 시간도 너무 좋았고, 오늘 심사위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종원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그 근래에 보낸 토요일 중에 가장 생산적인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계의 명저 지금 이 보이는 이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이 가르침대로 했으면은 진짜 제가 지금 명연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다시 그 자세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토요일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이거 뭐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뭐 이영 말리 지금 새벽에 BBC에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또 심사위원까지 오셔갖고 너무 뭐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또 이 고생하고 있는 또 윤범기 기자님이 정말 또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뭐 마음만 할 수만 있다면 국민연금 800조 중에 한 1조 정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만 바꿔. 마지막에 유머를 이렇게 팡팡 터뜨려 주시네요. 이런 역량이 있는 남자였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비디오 좀 잠깐 켜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면 보고 포즈 취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뭐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초 심사 결과는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합산해서 이따 오후 5시 정도에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본선 때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떨어져서 다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했어요. 네.